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기업들을 보면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구글, 페이스북, 포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이 기업들이 속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돈을 버는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보자는 게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세금이 달라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걷는 세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고민이 꽤 되는 사안인데요. 오늘은 글로벌 법인세 개편안과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계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참 전성기였는데,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이후로 위기를 맞게 됐어요. 요즘의 시멘트 산업과 앞으로의 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더 전망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월요일 오전 주식시장은 코스닥이 조금 상승률이 높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오늘의 증시는 어떤 게 포인트인지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음, 요즘이 아니라 지난주인가요? 국민연금이 주식 파는 걸 좀 멈출지도 모르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약간 투자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통상 각 자산별로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운용을 하는데요. 예. 국내 주식은 현재 16.8%로 정해져 있고요. 이 범위의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까지 오차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이 허용 범위를 넘겨버리게 됐었거든요. 음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한 6조 3천억 정도를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한 반면 예. 기관은 30조에 육박하는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계산을 해보면 연기금의 매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기금의 매도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음. 그런데 지난주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를 3%포인트로 확대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 예. 16.8%에 3%포인트를 더하면 19.8%니까요. 팔긴 팔아야 되겠지만 좀 덜 팔아도 되는 구조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8일 연속 매도를 했던 연기금이 오늘은 매도는 하고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기금 매도 압력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2025년까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조금씩 계속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예. 구조적으로는 연기금 의존도는 계속 줄어들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돈을 굴리는 목적이 가능하면 최대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목적일 텐데, 그렇다면 그런 전략을 쓰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오른 게 많으면,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오르면 좀 많이 팔아야 되는 게 그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인가 봐요. 일단은 국내 주식을 많이 들고 있게 되면 네. 연기금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찻잔 속의 고래라는 표현처럼 이 너무나 많은 주식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살 때도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이제 덩치가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 운용 비중을 좀 늘리자.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대체 비중도 좀 늘려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8%까지만 국내 주식 채우고, 더 사서 넘쳤든 혹은 가만히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서 넘치는 건 일단 팔자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가 보네요. 예,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카카오라고 하는 주식은 액면 분할 때문인가요? 오늘은 거래가 안 되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 카카오의 현재 주가가 55만 8천 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주가가 높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5분의 1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한 주가 5주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기업 가치 변화는 없지만 유동 주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투자가 접근성은 개선되고 거래도 활발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가 11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55만 원 그렇죠. 하다가 언제부터 예, 거래가 그렇습니다. 다시 됩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 15일에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예. 이미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은 이제 액면 분할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 지분을 예. 카카오가 23%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요 지분도 31%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라는 것을 청구할 예정이라 이 상장하겠다라는 신청서를 내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예. 특히 카카오뱅크는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 기준으로는 은행주 중 1등이 현재 KB금융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넘어선 상황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자회사이지만 그 자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나면 그러면 그 모회사는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평가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분을 뭐 23% 갖고 있거나 내지는 31% 갖고 있으면 그 부분만큼 이제 주가에 이제 재평가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는 반영을 잘 안 하다가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는 가격 자체가 이제 상장된 가격으로 평가를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할인 거래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장이 되게 되면 이제 상장된 그 가격으로서 시가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동안 LG와 SK가 배터리 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2조 원 주고 합의 보기로 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더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LG그룹과 SK그룹이 드디어 합의를 했고요. SK가 그동안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 투자가 도루묵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일단 예정대로 미국 조지아주의 2차 전지 공장에서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의 예정대로 2차 전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1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예.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10% 오르고 있고요. 예. SKC 8% 오르고 있고 동화 기업도 6% 정도 오르고 있어서 이 밸류체인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호조인 상태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가서 배터리 공장을 돌리면 한국 기업들의 소재를 사줄 거다. 그렇죠. 이제 그 같이 나갔던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예. 이제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한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 예. 중간에 이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것을 보통 체결하고 갑니다. 네. 근데 이제 SK가 이제 무난히 공장 돌려서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이 소송 때문에 이게 이제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소재나 장비 공급 업체에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현 부장이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세금 올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을 많이 써놔서 이 구멍을 좀 메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미국과 유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 정부에 미치는 세수까지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미국이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겠다. 법인세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첫 번째는 미국 자체적으로 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조 달러 이상을 사회 경기 부양책으로 하겠다, 쓰겠다. 예. 그 재원을
현재 원래 미국의 법인세 세율이 35%였는데 트럼프 때 이것을 21%로 인하를 했습니다. 예. 이것을 28%까지 올리겠다가 첫 번째 하나고요. 예. 현재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디지털세가 있습니다. 미국의 IT 기업들한테 대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구글세로 알려진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최종 합의안을 작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네. 미국의 이제 행정부가 바뀌어가면서 올 7월 말, 6월 말까지 일단 합의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디지털세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예. 너무 독점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어가니까 예. 그 이익 중에서 일부를 현재 우리 세금 체계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과세하고 네. 없으면 과세하지 못한다 이 체계를 뛰어넘어서 고정사업장이 없다 할지라도 없어도 돈을 주는 나라에서 돈 벌어가는 나라에서 그 일부를 좀 과세하겠다 이런 이제 큰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도 안 그래도 구글이 전 세계에서 돈 많이 버는데 네, 애플도 네.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 돈 벌어가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별로 안 내고 안 내고 저희가 원가가 비싸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디다 세금 내나 봤더니 저기도 돌아가서 아일랜드에다 내고 있더군요. 네, 네. 조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지금 아일랜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아일랜드가 법인세 세율이 12.5%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전 세계 법인세 세율을 미국 현행 법인세 세율인 21%로 다 올리자. 21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는 앞으로는 반칙이다. 반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미국 기업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일은 이제 없어질. 나가도 다 21이니까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미국 자체의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를 올리고, 그다음에 전세적으로 법인세를 미니멈 21%로 한다고 한다면 네. 미국 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터이니 그러면 차제에 그러면 미국의 법인세 세수가 증가되고 네. 그 증가된 세수를 가지고 미국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군요. 그러니까 그 다국적 IT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은 디지털세를 내고 각국에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릴 거고 네. 그리고 전 세계의 법인세율은 20일 이하로는 하지 말기로 하자. 네. 그것을 이제 이번에 역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회사들은 세 가지 경우에 아무것도 관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또 역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문제가 2015년도부터 발생했는데 그때는 IT 기업만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도 이런 거 했는데 예. 2015년부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게 IT 기업과 비IT 기업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그렇기도 하죠. 왜냐면 플랫폼 사업을 하면 테슬라가 IT 기업이냐 아니냐 물으면 네. 뭐 하듯이. 네, 그래서 미국이나 OECD가 어디까지 합의를 했는 거니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IT 플러스 소비재, 우리가 해외 직구 같은 거 하는 거기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아무리 생각해보다 보니까 타겟은 주로 미국계 기업만 했거든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 다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그러면 이번엔 글로벌한 100대 기업까지 확대하자. 그러니까 글로벌 100대 기업을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가 매출액 기준은 16위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은행이라든지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으니까 이걸 제외하면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미국식 의도라고 본다면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프랑스에서 번 돈 세금 잘 안 낸다고 프랑스에서 뭐라고 하니 그래 그럼 구글이 프랑스에서 번 돈은 세금 내도록 할게. 그 대신 루이비통 프랑스 회사가 미국에서 번 돈도 미국에다 세금 내.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 100대 기업은 본사가 어딘지 따지지 말고 각국에서 돈 버는 만큼 다 세금 내고 다니게 하자 그 말이군요. 네, 그렇게 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득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 많이 팔죠. 미국에서 많이 팔고 또 미국 기업이 전 세계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마도 조금 더 플러스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걸 지금 이걸 정리를 안 하면 합의를 안 해놓으면요. 지금 각 개별적으로 영국, 프랑스라든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각각 디지털세를 소비세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가세처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 6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구글세를 하자 이런 도입이 되니까 예. 움직임이 있으니까 예. OECD가 어쨌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음. 증세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하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세로 각국에서 세금 걷어가는 건 일리는 있으나 네, IT 기업들, 팡 기업들만 하면 미국이 손해니까 예, 예. 전 세계에서 돈 버는 다국적 기업들 웬만한 데는 다 넣자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분명히 그 다국적 기업 안에 들어갈 거고 네, 그 동안에는 예를 들면 미국의 세율은 21%, 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예를 들면 28%다 네. 가정을 하면 네. 현대차는 미국에다 수출해서 돈을 벌면 미국에다 21%를 내고 끝이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와서 28을 냈습니까? 그 이제 속인주의 우리가 과세 원칙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전 세계 글로벌 이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되 네. 그 물건을 판 나라에서 법인세를 냈으면 그만큼 빼줍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로 해서 빼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세수입은 우리나라 법인세율 마이너스 그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만큼만 우리가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이 세율이 5%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낮아져서 혹은 네. 낮아서 우리나라는 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네. 현대차는 미국에다 수출한 번 돈의 5%는 미국에다 세금 내고 네. 나머지 30%는 우리나라에 와서 세금을 냈군요. 세금 내는데 5%를 빼주니까 결국은 25%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는 5%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미국이 세율을 30%로 올리면 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네. 현대차는 번 돈의 30%를 미국에다 세금 내고 올 거고 네. 우리나라에 와서도 세금 내라고 하면 미국에서 30%나 내서 이제 세금 낼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되겠군요. 예. 제로가 됩니다. 우리나라 납부세액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역전이 돼버리면 예, 미국에다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내면 우리나라에서 환급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 낸 세금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세액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돼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올리고 있는 게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이 나라에 내나 저 나라에 내나 어차피 비슷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관계 없습니다. 예.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 뭐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겠는데요. 다른 나라에다 세금 더 많이 내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빼줘야 되니까.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세금 낼 것인지의 문제이지만 요 쟁점은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줄어들 것인가 늘어갈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제안한 글로벌 100대 기업 안에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가 포함될 것인지 예.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을 품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입장과 비슷한 사람하고 공조를 해서 그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든 무슨 기업이든 외국에다 세금 내든가 우리나라에다 내든가 두 번은 절대 안 내니까. 안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아서 세율 조절하세요. 우리는 외국에다 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세금 낼 때는 빼주니까 네. 그러나 저러나 비슷합니다가 될 텐데 네. 미국이 세율을 올리면 미국이 걷어가는 세금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국세청에는 세금이 덜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세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계 기업도 많이 있죠. 구글, 애플 같은데. 예, 그 친구들은 세금 좀 더 내겠네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비중을 해봐 이게 무게를 달아봐야 됩니다. 예.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 돈과 우리 기업들이 미국 가서 번 돈의 경중을 달아보면 세수 이펙트는 금방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면 수입보다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 돈 벌어온다는 뜻이고 수입한다는 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간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석유를 수입을 많이 해오면 사우디의 아람코 그런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나라에 세금 냈을 텐데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 내라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1차 산업하고 금융업은 제외하자. 까지는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석유나 철광석은 또 제외예요? 거기는 디지털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영역, 즉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제품이라든지 이런 영역 대상 기업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불리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합니다. 특히 1차 산업은 우리가 수입을 주로 하고 네. 우리가 자원 파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네, 그럽니다. 주로 이제 서비스나 아니면 IT 기기나 혹은 자동차나 이런 거 팔 텐데 네. 그건 이번에 다 포함이라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지금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나라에서 세금 내고 가라. 네. 오. 우리가 뭘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반대를 하면 이건 세계적인 기준이니까 안 될 거고. 네. 답이 없겠는데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 같으면 우리가 후진국이었으면 네. 아닙니다. 우리 구글세 과세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텐데 예. 우리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우리 온라인 게임 업체도 있고 광고 업체도 있고 네. 반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만큼 소비재 수출한 만큼 우리도 덜 소비를 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가급적 우리나라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게 하고 예. 반대로 좀 욕심 같지만 미국계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그 솔루션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차 미국 법인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몇 %만 이제 미국에 세금 내는데 네. 앞으로는 그 순이익이 얼마든 관계없이 미국에 파는 매출의 몇 %를 내라.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세 이 얘기는 네. 디지털세는 소득을 갖다가 예. 소득을 나누자는 얘기고요. 예. 이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그 방식은 아직 안 정해졌다. 전까지는 현재 매출에 대해서 얼마 하자 예. 이렇게만 EU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2023년입니다. 예. 지금 미국이 말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이제는 각 나라가 매출에 대해서 과세할 것 같이 보이니 차제의 미국은 그렇다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전 세계에서 돈 버는 기업은 뻔한데 예. 저 기업이 우리한테 세금 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정부의 마음도 뻔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라들끼리 싸우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아직은 크지 않은데 걱정입니다.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이해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남대학교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매우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저희가 대신 알아다가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박성진 씨가 요즘은 음악의 저작권에 투자를 하면 매달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도 있다고 하던데 이 저작권 투자라는 걸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혹시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기 있는 음악을 작곡하면 그 음악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질 때마다 저작권료를 작곡자가 받아가는 건 다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그런 저작권료로 100만 원쯤 들어오는 어떤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의 작곡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음악의 저작권 중에 한 10%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좀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 볼까? 요즘 저작권료로 이 노래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들어오니까 10%면 한 달에 10만 원쯤 들어오는 권리가 될 것 같은데 이 권리를 1,000만 원쯤에 사가라고 하면 사갈 것 같은데 혹시 이 음악 저작권 지분 10%를 좀 사갈 사람이 있으면 팔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그 저작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야 요즘 은행에 1억 원을 맡겨도 한 달에 이자로 10만 원이 나올까 말까라는데 매월 10만 원의 저작권이 들어오는 노래에 그런 저작권이라면 1억 원까지는 안 주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마치 주식이나 코인처럼 서로 사고 팔고 그리고 그 저작권을 가진 만큼 저작권료를 배당받듯이 받아가는 게 바로 저작권 투자입니다. 상가 사서 월세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나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저작권료라고 하는 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잠깐 인기를 얻다가 대부분은 시들시들해져서 지금은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오더라도 1년 후에는 거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료가 또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저작권 지분의 가치 자체도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자칫 투자하시면 큰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걱정하지 마. 이 음악은 10년째 계속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테디셀러 노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노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좋은 노래들은 저작권 시장에 매물로 잘 안 나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알죠. 내가 저작권자인데 일정하게 매번 똑같이 들어오는 그런 좋은 노래 저작권을 굳이 시장에 내놓고 팔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는 투자는 그 투자가 어떤 투자든지 한두 가지씩은 뭐가 위험해도 꼭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네, 우리나라의 시멘트 산업 이야기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시멘트 가격이 요즘 오르고 있다고 해서 네. 그 시멘트 산업이라는 거 어떤 건지 한 시간 한 번만 좀 들어보자 싶어서 시작했는데 야 이게 재밌기도 재밌지만 이야기도 길어서 그렇습니다. 벌써 세 번째 모셔서 시멘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 지난주까지는 처음에 우리나라 아파트 많이 지을 때는 시멘트 업계도 잘 나가다가 네. 외환 위기 때부터 시멘트 업체들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까지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음. 외환위기 당시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이제 건설업계들이 뭐 파산하거나 도산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멘트 수요는 이제 급감을 하게 됐는데요. 98년 같은 경우 보면 1년 만에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시멘트 수요가 줄었어요. 아, 외환 위기라 건설 자체가 현장이 멈췄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오일 쇼크 때 한 17% 정도 줄었던 게 가장 큰 그 전까지는 피해였는데 1년에 25%가 주니까 네. 당연히 이제 업체로서는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98년 말이 되니까 직원들도 전년 대비 한 20% 가까이 줄어듭니다. 즉 시멘트 업계 직원들. 네, 구조 조정을 한 거죠.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유연탄 등 각종 연료 그 비용들은 올라가고 네, 예, 수입해야 수요는 되니까. 없고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매우 이제 안 좋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특히 여러 업종 중에 이 시멘트 업종은 양쪽으로 손해 보네요. 원료는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수요는 줄어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와. 일단은 이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는 돈을 끌고 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외자 유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쌍용 양해 같은 경우는 합작선이었던 합작회사던 이제 일본의 태평양 시멘트사로부터 네. 한 3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급하게 일단은 그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쌍용 그룹이라는 이 그룹은 이제 해체가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이제 대표적인 그 다국적 기업이 이제 라파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한라 시멘트를 2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양 메이저, 동양 시멘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한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전체 지분의 일부를 이제 가져가는 네, 이런 일을 이제 했던 거죠. 2억 달러, 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천억, 1천억 밖에는 안 될 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보는데. 야,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를 인수해?라고 예.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고 헐값에 팔렸군요. 당시 이런 이제 외자 유치, 어떻게 보면 매각 이런 것들은 네. 되게 쾌거, 뭐 되게 이제 대단한 일을 한 걸로 이제 간주됐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신문 날 때는 무슨 시멘트 외자 유치 뭐 2억 달러. 네, 근데 이제 그 값에 팔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매각,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났었죠. 뭐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이 돈이라도 투자해준 이 업체가 고맙긴 한데 네, 지금 생각하면 헐값에 팔린 거네요.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이제 외국 그 지분이 전체 시멘트 산업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서부터 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예, 시멘트 업종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까지는 매년 한 5% 정도 이제 견실하게 성장을 하면서 다시 네. 이제 회복기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카드 대란, 뭐 기타 등등 한 여러 가지 또 경제적 그 위기들이 이어지면서 예. 건설 수요들이 이제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당시 이제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 중에 한 곳이었던 현대시멘트가 이제 워크아웃에 2010년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이제 호랑이표 시멘트였죠 이게. 예, 2010년까지 이제 시멘트 업계들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게 됐습니다. 그때 부침이 심하니까 네, 시멘트 그렇습니다. 수요가.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잉 공급이 많다. 예. 생산 그 능력을 좀 줄여야 된다. 어느 업체든 퇴출을 하던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뭐 시설을 줄이든 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7개사에서 5개 회사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일부 이제 생산 용량이 이제 감축이 되고 네. 조정이 좀 됐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멘트 업계가 처한 어려움은 이제 건설업이라는 업황 자체가 이제 변동이 크다는 거 하나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 들어서는 다른 측면에서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멘트 업계는 뭐가 어려워요? 일단 시멘트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죠.
석회석을 석회석을 구워서 만든다고 예, 한 했어요. 2,000도까지 예. 최대 올려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또는 이제 뭐 전기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의 한 60% 이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를 고민을 하다가 199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폐타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시멘트에다 넣어요? 넣는 건 아니고 예. 일단은 이제 폐타이어 자체가 이제 석유로 만든 합성 고무지 않습니까? 그걸 태워요? 이거를 태우면 열이 어마어마한 이제 열이 나오니까. 나오죠. 물론 이제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2,000도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는 시멘트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저렴하고 좋은 이제 연료인 거죠. 그 전에는 석탄 석유 썼나 봐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석유를 쓰다가 그다음에 석탄을 쓰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보조 연료로 이제 폐타이어를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냄새 많이 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이제 폐타이어들이 나오면 주로 군부대 이제 진지 구축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랬죠. 네, 아마 예비군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잘 하실 텐데 예. 이게 이제 거의 뭐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이제 폐타이어가 이제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지 구축에 필요해서 타이어를 쓴 게 아니라 타이어가 남아서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군부대에서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차량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폐타이어가 많이 나오니까 네. 당시에 이제 저렴하게 진지를 보강하고 구축하려던 이제 군하고 입장이 네. 맞았던 거죠. 어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게 예. 이제 일단락 되고 나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음. 해서 시멘트 생산 연료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예.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 이걸 오케이 하면서 이제 폐타이어가 시멘트 이제 생산에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폐타이어의 한 30-40% 정도는 이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네,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죠. 별일 없어요. 물론 뭐 어차피 버려야 될 거 폐기물인데 네, 여기서 태우면 폐기물도 처리하고 연료비도 절약하고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제 그 원가를 절감하는 수단이죠. 네. 좋은 수단이다 보니까 이 폐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플라스틱 등 이제 각종 폐기물을 연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2017년 같은 경우는 700만 톤 정도를 이제 처리를 했는데 네. 2019년에는 800만 톤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폐기물을 태워서. 네, 2018년 같은 경우는 90만 톤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200만 톤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CNN 등 외신에 나와서 좀 망신을 떤 이제 우리 그 어느 지역에 쓰레기 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나 갖다 버려서 그냥 산이 돼버린. 그렇습니다. 몰래 이제 방치해 놓은 거죠. 네, 네. 무단 투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됐던 건데 이거를 네.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시멘트 업계의 이제 소속노들이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쓰레기 나오면 맞아요. 그거 태우죠. 대부분. 그러니까 태우던 어디다 묻던 뭐 분류해서 활용을 하던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방치된 어떤 대량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은 태우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태워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고 예. 대량의 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제 시멘트 업계라는 거죠. 그럼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폐타이어도 나오면 어딘가에서는 태웠어야 되는 걸 테니까. 예. 그냥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쓰세요 하면 좋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는 그 동안에는 연료를 이를테면 돈을 주고 사왔어야 되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처리를 하죠. 그래요? 예, 톤당 한 6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용 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폐합성 수지, 플라스틱 등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연간 15만 톤에서 70만 톤으로 이제 확대하는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과 페인트 생산업을 겸한다. 예, 환경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 발생과 또 이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이런 갈등이 이제 계속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쨌거나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폐기물 발생량이 또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시멘트 소속노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로 인한 이제 오염물질 배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 하기는 보니까 뭐 어차피 쓰레기 태우는 곳에서도 그 관리는 해야 될 테니까. 예. 근데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또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이런 네. 투자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과 관련한 세금 문제도 이제 불거지고 있어요. 갑자기 세금은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체들이 이제 돈을 벌면 법인세 이런 네. 것도 납부하지만 그 해당 지역에 납부하는 이제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 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예.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시설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가 있으면 네. 뭐 좋은 뭐 일자리 만들어주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뭐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부담스럽다. 아니면 차량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뭐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등등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제 징수하는 이제 세금이 이제 그 지역 자원 시설세입니다. 그래요? 예. 교통 유발 부담금하고 비슷한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이군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최근 시멘트 회사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제 부과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당 이제 시멘트 이제 톤당 1,000원씩을 업체에 이제 1,000원씩을? 부과하자. 그러면 그 해당 기초지자체가 65%를 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가 35%를 이제 나눠 갖는 구조로 이제 가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멘트 원가가 이제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시멘트 수요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더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논의가 잠시 네. 유보돼 있는데 예.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폐기물, 연소, 소각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겹치면서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시멘트 업계한테 꽤 큰 짐으로 이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들이 돈 좀 번다 싶으면 이런 네.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자원시설세 이외에도 네. 이제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 부담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멘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기 때문에 배출권을 이제 많이 소모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거다가 이제 과거에는 톤당 뭐 한 7,000원, 8,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가요? 지금 배출권이요. 배출권이 지금은 이제 예. 18,000원이고 조만간은 3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들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네. 현재 뭐 몇 년 사이에 한 15% 가까이 이제 성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 배출권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이제 또 커지는 늘어나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죠. 시멘트 업계는 요즘 환경 비용이 제일 큰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ESG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연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각종 폐자원 활용을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뒤집어 보면 또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거 아니야? 타이어 태우고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시멘트 소속로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폐기물을 처리해? 라는 또 그렇겠죠? 당위론이 또 등장할 어디서 수밖에 태울 거야? 없고요. 태워도 태울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 업계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제 석회석을 캐서 시멘트를 만드는 문제 이외에 네. 새롭게 불거지는 이제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요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야, 이게 친환경 산업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시멘트가 그럼 우리 공장 안 돌릴 거예요. 그럼 시멘트 안 만들어요 오늘부터. 네. 만약 그러면 집을 뭘로 지어요? 그렇습니다. 나무 베다 지어야지. 예. 그러면 나무가 산에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용 역할을 하는 시멘트도 친환경으로 봐줘야 된다는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원을 가지고 만들 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산업이 시멘트 산업인 만큼 적절하게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더더욱인다나 이제 이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네. 각종 폐기물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거를 시멘트 업체가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을 더 확대하는 게 과연 이제 좋은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고민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벽난로, 소각로, 시멘트 그래서 이제 회사들. 원래 폐기물들은 이제 발생하는 곳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면 서울에서 처리해야 되고 네. 강원도에서 발생하면 강원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있는 폐기물들을 뭐 주로 강원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소각을 한다. 이게 이제 과연 맞느냐? 그 동네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반대하시겠죠. 불쾌하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시멘트 업계들은 지난 한 7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역할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 해왔는데 예, 이젠 또 새로운 과제에 이제 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수요는 늘지는 않을까요? 이거 재건축 재개발 다시 낡은 주택들 부수고 하려면 또 수요 많을 하지만 것 같기도 잠시 하고.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것이 이제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그렇겠어요. 보니까 예, 이 사업을 이제 산업을 어느 정도로 관리할 것인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번 지으면 막 50년 100년 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시멘트 수요는 또 네, 예, 오늘 시멘트 마무리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 하시려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에서 늘 다시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